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 교과서는 116, 117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린트는 2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학로 개척의 영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신학로 개척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의 무역의 흐름이 변화가 있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부분을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점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신학로 개척의 영향에서 1번, 무역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학로 개척의 결과,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시행했었던 무역을 하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원래 동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바로 서방으로 이어지는 바닷길과 그 다음에 초원길과 비단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이런 형태의 무역의 방식은 이쪽에서부터 여기를 연결했었던 이 가운데에 있었던 나라가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과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니까 이 정도가 되겠네요. 크게 본다면 이 정도 된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무역의 방향이 좀 바뀌게 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무역의 루트가 점차 쇠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유럽 사람들은 당시에 이쪽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중간에서 먹었었던 바로 무역의 이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그것을 줄 바엔 차라리 우리가 삥삥 돌아가서라도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얻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지나가 가지고서 아프리카를 돌아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건 방식을 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이탈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는 그들 지역을 통과하는 무역의 루트가 쇠퇴하게 됨에 따라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엄청나게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당시에 포르투갈 지역과 그 다음에 에스파냐 지역에 해당되는 곳,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바로 프랑스 지역에 해당되는 곳과 영국과 네덜란드 이쪽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죠, 여러분들.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무역의 중심지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혹은 대서양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지고서 이 이슬람 지역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이때 당시에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서양 연안 근처에 있었던, 대서양과 접해 있는 대서양 연안 근처에 있었던 국가들이 점차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크게 본다고 한다면 삼각형을 중심으로 한 그런 형태의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었던 유럽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프리카가 같이 연결돼요. 이거 또 한 가지, 이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과 그 다음에 유럽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유럽은 아프리카에서 원했던 게 뭡니까? 바로 노예였었죠. 이때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은 노예를 바로 아프리카에서부터 얻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든가 상아라든가 이런 걸 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은 유럽 지역으로 노예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부려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 그 유럽의 노예상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왔었던 이 노예들을 아메리카 지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노예를 갖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유럽은
아메리카 지역에다가 노예를 갖다 주면서 아메리카에서 그 노예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기억나죠?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과 그 다음에 광산 같은 것을 많이 구성했었다고요. 바로 그러한 플랜테이션 농업과 광산 여기에서 얻어진 산물들 대표적으로 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들 설탕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거 유럽으로 갖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럽으로 이때 당시에 설탕이라든가 뭐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그러면 아프리카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면제품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아메리카 지역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과 그 다음에 유럽 사이에서 이 삼각형의 형태의 이때 당시에 무역의 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루트를 같이 확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무역이 바로 이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삼각형에 해당하는 그런 무역이기 때문에 대서양 중심의 삼각무역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식민지 건설에서는요,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유럽 사람들은 해외 지역에 식민지를 갖고 있다는 것과 해외 지역에다가 식민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해외에다가 식민지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네들이 만들었던 물건이라든가 물건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네들이 필요했던 물건들을 아주 값싼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원료 공급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이 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전 세계 여러 군데를 다 쳐들어갑니다. 다 쳐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지역에 있는 지배 세력이 조금이라도 약하다 싶으면은 그 지역을 아예 자기네들의 식민지로 삼아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에게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대서양 중심의 삼각무역으로서 유럽은 무기와 면제품을 아프리카에다 갖다 주는 반면 아프리카의 노예의 경우에는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의 설탕과 담배는 유럽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이 삼각무역이 유지되었다 볼 수 있겠죠. 식민지 건설에서는요, 유럽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다가 식민지를 많이 만들고 나중에 이제 호주까지도 이제 식민지로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엔 이슬람 상인들이 바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서 동서양을 서로 연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인들이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당시에 여기 보이는 이 인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쪽의 바다를 일궈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도양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유럽이 주도하는 인도양 무역이 이때 당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아시아의 향신료, 주로 이것은 이제 인도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난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차,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도자기, 그리고 비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메리카의 은을 대신 이거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을 했던 것이죠. 즉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중국 물품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얻게 되었던 아메리카 은을 가지고서 이 물품들을 사오게 된 겁니다. 사오고 그리고 그 은들은 전부 다 어디로 왔겠어요?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 보면은 차나 도자기나 비단 이거 전부 다 중국 거거든요. 당연히 이 모든 돈들은 상당수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일본에서도 실제로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은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이와미 은광에서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은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 은광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은광이 이때 당시에 있었었는데요. 바로 이 은광에서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그런 은들이 바로 이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다가 조총 같은 것을 팔게 되고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은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포르투갈 상인은 그 은을 가지고서 중국에다 갖다 준 다음에 중국산 물품을 사와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유럽에다가 판매하는 이중의 장사치 역할을 같이 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 중에서 호르무즈와 같은 그런 곳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마카오와 같은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바로 이제 무역 거점을 이 포르투갈이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했었죠. 실제로 이제 일본까지도 가긴 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전부 다가 크리스교 중에서도 천주교를 믿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들을 자기네들이 정착했던 지역에다가 전파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되게 많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정착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대 때 와서는 대서양 중심의 상강무역과 그 다음에 인도양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었던 기존의 루트,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잇는 루트에다가 더불어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바로 전 세계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바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교류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과 유럽과 아시아의 상품들이 서로 강점이 있는 것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반엔 특히 그랬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물건 사오는 것도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아메리카 지역에서 갖고 왔었던 금과 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게 됐었냐면 당시에 유럽 지역에서는요, 여기 보이다시피 가격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가격이 혁명적으로 올라갔다. 즉 이때 당시에 유럽은요, 아메리카에서 약탈했었던 금과 은이 대량으로 유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로 이 아메리카 지역을 점령했었던 이 에스파녟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이 금과 은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교류하는 그 생산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화폐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화폐의 희소성이 적어지게 되면서 그 결과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 때의 화폐가 바로 금과 은이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유럽의 각종 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의 한 2배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상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변화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하지만 경제관념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여기 보이는 봉건 영주입니다. 이 봉건 영주의 경우에는요, 옛날에 바로 이 농노들을 통해 가지고서 농지에서부터 소작료를 받았었죠. 소작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소작료를 받았었던 이 현물을 장사꾼들에게 갖다 주는 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농노들에게 야, 니네들이 그냥 갖다 팔아. 그리고 판 돈을 나한테 내놔 라고 하면서 내놔야 하는 돈 그 자체를 아예 정해버립니다. 자, 내놔야 하는 돈 자체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정액으로 이때 당시에 수입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냈었던 그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봉건 영주는 수입이 옛날과 똑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농노들에게서부터 받았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봉건 영주가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 봉건 영주들은 바로 자기네들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하다가 바로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지 않았었던 바로 이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이 상인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해진 급료를 받고서 일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상인들이 이 정해진 급료만 줄 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월급을 더 주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 봉건 영주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팔아가지고서 정기적인 금액만 바로 봉건 영주에게 납부했었던 농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들의 바로 경제적 수준이 점차 이제 올라가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특히 그 중에서 특히 잘 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보이는 상인이었던 거죠. 상인들이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이 돈을 벌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부가 여기 보이는 이 봉건 영주를 한참 뛰어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각 유럽의 각국들은 자기네들이 바로 식민지를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식민지는 곧 많은 해외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많은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상공업과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상공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업이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로 모든 것을 돈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바로 자본주의가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근대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원조격이 되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로운 작물입니다. 이 새로운 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요, 기존의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배를 하지 않았었던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뭐 담배, 고추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재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김치를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던 김치는 바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김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백김치예요. 바로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김치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마도 이랬겠죠.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서 고추를 들여온 다음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들 중에서 일부가 여기까지 가가지고서 일본과 교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고추를 전파하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이 고추가 일본에서 재배가 됐었는데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공하면서 더불어서 이 고추도 같이 전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있었던 담배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 여기 보이는 옥수수와 감자, 고구마, 완전히 평평한 지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은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재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지역에다가도 바로 이러한 옥수수, 감자 같은 것을 경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농업 생산력이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식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식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영양실조 같은 것이 걸리지 않게 되게 되면서 먹을 것이 풍족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역사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메리카는 과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다가 주기만 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요, 웬만한 그런 커다란 포유동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이때 당시에 말과 같은 동물들은 유럽으로 이 아메리카 지역을 건너가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랬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아즈텍 제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인신공양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보다 더 고기가 많고 그 다음에 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가축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인간은 좀 다르긴 한데, 이때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이제 키웠었던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돼지와 같은, 그 다음에 또한 양, 뭐 이런 동물들을 말 또 썼네요. 이런 동물들을 바로 대거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갖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삶도, 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효과가 얻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덤으로 흑사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연두라든가 홍역과 같은 질병도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옛날에 있었던 이 유럽, 아시아 지역과 아메리카 지역은 각각 각 지역에서 강점이라고 생각되었던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가 혹은 가축들을 서로 교환해 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면은 아메리카하고 그 다음에 유럽 사이에서의 거래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엄청나게 당했던 지역이 있었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 아프리카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옛날서부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류의 시작은 바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원주민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아프리카에서 데려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들이 야, 너한테 땅 줄 테니까 이 배 타고서 건너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말 들었을까요? 그랬을 리는 전혀 없었겠죠. 때문에 이 유럽 사람들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자기 말만 잘 듣는, 바로 말을 하는 가축과 같은 존재, 바로 노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이들은 바로 뭘 하게 됐었느냐, 아메리카 부족의 노동력을 아프리카의 노예로 이때 당시에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바로 많은 그런 노예선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을 떠나가지고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메리카 지역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건너갈 때에 건너갔던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비참해요. 옛날 나왔던 영화 중에서도 일부가 이것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노예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 2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바로 노예선의 모습이 실제로 보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노예선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굉장히 끔찍한 그림입니다. 뭐냐?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배인데 배 위에 전부 다 누워있죠. 무슨 말이냐?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짧은 시일 내에 엄청나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로 아메리카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눕힌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층층이 쌓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온몸을 옴싹달싹도 하지 못한 채로 바로 아프리카에서 이때 당시에 아메리카 지역으로 건너가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선원들은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했었겠지만 볼일 같은 거 보는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위생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겠죠. 이렇게 위생 상태가 되게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아주 횡행하게 그 내부에서 전염병이 되게 많이 돌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되게 많이 돌다가 몇몇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 그렇게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대로 들려가지고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험업이라고 하는 것도 발달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노예상이 완전히 불법이 되기 전에 바로 일부 노예상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좀 더 보험을 많이 한번 타보려고 일종의 보험 사기 같은 걸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일부 실었던 것은 맞는데 이 실었던 노예들을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다가 그냥 배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서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실려져 있었던 노예들은 절대 풀려나지 않고 그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배의 선장과 그 다음에 항해사 같은 이런 사람들만 간신히 탈출을 해 나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배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보험금 타먹고 하는 모습이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보험금만도 못한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아메리카를 건너가서 거기서도 이제 지옥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아메리카의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서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려오려고 한다면 그 노예는 남자일까요? 아니면 주로 여자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주로 남자입니다. 왜? 힘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쓰는 남자들을 대거 많이 데려오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전체 인구수가 확 줄어들게 돼요. 어느 정도로 줄게 됐었냐면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끌려갔었던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숫자만 따져봤을 때 몇백 년의 시간에 걸쳐서 끌려가긴 했지만 그때 당시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는 1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로 남자들만 그렇게 끌려갔었으니까 이건 뒤집어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녀 성비가 굉장히 크게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바로 노예들을 얻는지 아세요?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부족들에게 바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팝니다. 그러면은 이 부족들은 그 무기를 산 다음에 그 무기를 들고서 계속해서 다른 부족들보다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부족들을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버려요. 여러 개의 부족들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서 얻게 되는 그런 포로들을 바로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던 그런 백인 상인들에게 같이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받았었던 또 다른 부족들은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그 부족이 유럽의 최신식 총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 가지고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때 당시에 또 다르게 유럽 사람들에게 무기를 사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그 자기네들을 공격했었던 그 부족을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이 전쟁 포로를 얻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쟁 포로는 다시금 이 유럽 사람들에게 포로로서 판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은 바로 이 무기를 가지고 아프리카 안에 있었던 여러 개의 부족들을 서로 이간질을 막 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부족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서 아프리카는 끝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아프리카는 이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를 또 분할 점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할 점령했었던 그런 생체기가 지금까지 남아가지고서 지금도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는 부족들 간의 그 내전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단초를 유럽 사람들이 제공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럽 사람들은 확실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21페이지 2번 신한로 개척의 영향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신한로 개척의 결과 무역의 중심지 이동 별표 하나 쳐주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빈칸을 적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어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대서양 무역의 확산으로 동그라미 2번 대서양 연안국가 포르투갈 빈칸을 읽겠습니다. 에스파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국 네 번째 네덜란드. 근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빈칸을 깜빡하고 안 썼습니다. 적어주세요. 바로 프랑스. 자, 이런 나라들이 이때 당시에 번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대서양 중심의 삼강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유럽, 박스, 무기와 면제품을 박스 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뭐와 바꿨다고요? 바로 노예입니다. 아프리카의 노예와 교환했었고, 그 다음에 빈칸 찍겠습니다. 노예는 또 박스 치겠습니다. 아메리카의 설탕과 그 다음에 담배와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이들은 바로 유럽의 각국들은 이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역에다가 빈칸을 읽겠습니다. 식민지를 건설하죠. 자, 네 번째 다이아몬드. 유럽의 인도양 무역. 동그라미 1번. 향신료 수입. 이 수입이란 말은 빼주세요, 여러분들. 향신료, 그 다음에 차, 도자기, 비단 등을 수입, 박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서 뭘 줬다고요? 바로 아메리카은입니다. 아메리카은. 자, 아메리카은으로 이것을 지불했었고, 동그라미 2번. 일본 은과 함께
중국으로 빈칸해 주겠습니다. 중국으로 운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호르무즈, 그 다음에 마카오 등을 거점으로 무역을 하게 되었으니 대표적 무역했었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이 지역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대표적인 그런 국가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나중에 이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포르투갈을 물리치고서 이 지역의 루트를 차지했었던 나라는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결과 두 쌍화살표 오른쪽에다가 적겠습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상품이 서로 띄어 있고 교환되어 있죠? 오타입니다. 근데 그 밑에 계속 오타가 있어요. 좀 붙여주세요. 서로, 그 다음에 좀 붙여서 교환되는 교역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빈칸을 짓겠습니다. 가격혁명. 이 가격혁명은 아메리카 금과 은의 대량 유입으로 유럽 뛰고 물가. 근데 유럽하고 그 다음에 띄기는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물가 폭등 좀 붙여주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상인들이 성장하고 동그라미 2번 봉건 영주들은 몰락합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노동자들도 몰락하고 다만 이때 당시에 농노들은 이때 당시에 이익을 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상업혁명에서는 동그라미 1번 넓은 해외시장 확보로 상공업 금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 등 근대적인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의 결과 현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원조격인 동그라미 3번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토대 가운데 붙여주세요. 오타입니다. 토대 마련.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작물의 전래. 이건 유명하죠. 별표 1개 반. 바로 아메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됐었던 작물 옥수수와 빈칸해 적겠습니다. 감자, 그리고 고구마, 담배, 그리고 고추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됐었고 그 다음에 빈칸해 적겠습니다. 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돼지, 그리고 양, 그 다음에 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아메리카 지역으로 도입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반. 자, 아프리카의 시연에서는 아메리카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빈칸해 적겠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보충. 자, 다음 줄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흑인 노예 적겠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아메리카에서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아프리카에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인구 감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남녀 성 비율 불균형.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불균형 이렇게 되어 있죠? 붙여주세요. 오타입니다. 또 오타 너무 많아요. 자, 동그라미 4번 부족 간의 갈등 심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주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역사 탐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료 탄탄 이야기 같은 것들 잘 봐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의 대표적인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때는요. 선생님은 바로 요때쯤부터 유럽의 국가가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해 나갔을 때에 이러한 성장을 이끌어 갔었던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서 전국을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시대, 이른바 절대왕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